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검은 화요일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42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지난 10거래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7월만 하더라도 전체 사이드카가 발동된 비중이 30%가 넘어가고 있고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마이너스 8%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8%가 1분간 지속이 되면 거래가 20분간 멈출 수 있는 서킷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또한 현재 장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뭐 이런 적이 있었나 할 만큼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이럴수록 우리 시장의 체력을 잘 점검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혹시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있는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무조건 변동성을 잘 리스크 이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다라는 점은 먼저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마켓나우 2부에서 AI 투자 과연 괜찮을까를 집중 점검하는 그런 특집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흐름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AI 건설 투자 붐 관련해서 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동성 파고에서도 이러한 모멘텀을 또 챙기면서 봐야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또 다른 기회를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전략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을 하신 분이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인데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붐, 과연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AI 투자가 더 확산된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AI 투자는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지금 AI라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이제 태동을 했고 이걸 이끄는 게 이제 미국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이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중국의 추격도 좀 무서운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투자를 늦추기가 좀 쉽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의 빅테크들마저도 빚까지 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철도붐과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당시 1880년대 미국의 철도 붐이 일었을 때 미국 GDP 대비 그때 이제 투자했던 비중이 5%를 상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AI 붐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올해 이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아마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조 이상을 아마 AI 쪽에 투자를 할 텐데 그런 거 이제 다 종합해 보면 AI 붐에 대한 올해 좀 투자는 미국 GDP의 2%를 좀 넘어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붐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때 닷컴 버블 때 1.2% 정도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버블 당시보다 더 많은 그런 투자금이 들어갈 거고 이게 좀 끝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는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AI 투자는 빅테크 또 미국 그 정부 주도로 계속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그런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알파벳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캐펙스 투자 증가율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AI 관련해서 투자는 더 늘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 분석이 됐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중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AI 투자 붐에 따라서 한국이 최대 수혜 국가가 될 수 있다. 사실 뭐 최근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수혜를 오롯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향후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 오늘 증시가 빠질 때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이사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AI는
그 기존 산업과 좀 다르게 반드시 데이터 센터 기반 위에서 AI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안 되고 새로운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AI 데이터 센터가 흔히 이제 AI의 지능을 우리가 토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토큰을 생산해야 AI가 우리한테 답도 해주고 또 엑셀 작업도 해주고 디자인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유형 자산을 깔아야 되는, 인프라를 깔아야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깔고 거기에 반도체 들어가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기기 필요하죠. 뭐 그리고 에너지도 필요하죠. 각종 인프라가 엄청나게 좀 들어갑니다. 그냥 되는 산업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인프라 쪽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어떤 인프라를 깔 때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게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뭐 아시아가 됐건 원하는 국가와 원하는 기업의 AI 인프라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제 생각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수혜가 예상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젠슨왕도 한국에 왔었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AI 정상회담을 한 것도 저는 그런 한국의 인프라의 위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드시 있어야만 AI의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철도망을 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사상으로 보면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 이제 철도가 건설된 이후에 올해가 최대 앞으로 자본 지출 미국에서 있겠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었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될지 그 다음 패턴을 좀 잘 읽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주식시장 워낙 안 좋지만 우리 코스피가 이제 9천까지 갔던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AI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반영해서 주가나 지수도 좀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끝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1-2년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에 한국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총 금액이 4,500조가 넘습니다. 근데 국내에도 이런 대규모 투자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거기에 관련된 핵심 기업들을 이제 좀 고르게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뭐 당연히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또 전력도 중요하죠. 뭐 변압기라든가 또 에너지도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요즘엔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니까 태양광, 풍력. 또 거기에는 이제 ESS가 반드시 붙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할 것 같고, 또 한쪽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건설사도 들어가고 그걸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그 네이버가 엔비디아 지분 투자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처럼 또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도 호재지만 관련된 산업들을 잘 분석해서 최근에 시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의 핵심 코드는, 머니 코드는 글로벌 국가에서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팩트,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승한 LS증권 이사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급락 때문에 시장이 휘청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10시 8분이고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업종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급락 원인은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창신 메모리의 상장, 그리고 중국산 DUV, 노광 장비의 양산 우려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안에서 이 중국산 반도체를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 국내 반도체주에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9%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0% 넘는 급락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삼성전기도 1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오늘 10% 넘게 급락, 13.84%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LG이노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 10조 원가량을 기록했다라는 호재성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주들의 투심이 급격하게 냉랭하게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주들도 하락 중입니다. LG엔솔 5% 넘게 급락 중이고요. 삼성 SDI도 7% 넘게 하락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경기 방어성 성격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시장 안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예시로 셀트리온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나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합쳐서 지금 1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 나온 가운데 최근 들어 주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 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호재성 소식이 앞서 나온 바 있죠. 삼바와 셀트리온의 매출을 합쳐서 연내 5조가량의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건데요. 이 소식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흔들려도 제약바이오는 견조한 상황이고요. 삼바 0.84%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라는 점 확인되고요. 시장이 급락함에도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아쉬운 점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어제 AI 팩토리 관련된 투자 이제 받으면서 브룩필드로부터 90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 받으면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었죠. 이 소식과 함께 이제 AI 팩토리 네이버가 전반적으로 이제 AI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제 상승을 반납하면서 오늘은 3% 가까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가 23만 원 선을 오늘 장중에 다시 넘어서 주면서 상승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아쉽고요. 이외에도 어제 호실적 발표했던 한화오션 급락 중입니다. 8% 넘게 급락하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 때문일까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6.95% 가까이 빠지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5.8% 밀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LS 일렉트릭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의 미국 빅테크양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 넘게 밀립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9% 넘게 빠지면서 전력설비 3사가 오늘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됐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그래도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 KTNG가 0.38% 가까이 올라줍니다. 그리고 오늘 아쉬운 점은 그간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었던 SK텔레콤이 최근 들어 AI 인프라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였었죠. 오늘은 시장이 빠질 때 함께 빠집니다. SK텔레콤 16% 넘게 급락합니다. KT가 1% 가까이 하락 중이고 LG유플러스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경기 방어성 성격 통신주보다 시장이 조금 더 기술주에 초점을 맞추면서 SK텔레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코스닥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기술주, 반도체 소부장 업종, 2차 전지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중국에서 DUV, 그러니까 EUV의 전 단계에 조금 더 성능이 미치지 못하는 반도체 노광 장비인데요. 이 DUV를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ASML이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국내에서 EUV 장비 관련된 밸류체인단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소부장 기업들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EUV 장비 공급망 안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익 IPS도 1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테스도 13% 넘게 급락하고
급락, PSK도 12% 넘게 빠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급락이 오늘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중국산 DUV 장비 아직까지 성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에 대한 향후 시장 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오늘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가 결국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네요. 이제 20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그래도 낙폭이 기술주 대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리서치 0.14% 강보합권 지나가고 휴젤이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 미용 의료기기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순방길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선 가운데 중남미 관련해서 매출 기대감이 오늘 미용 의료기기주들의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어제 좋았던 엔터주들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코스피가 결국에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10시 14분을 기점으로 발동됐고요. 현재 6,212포인트에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6.57%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코스피 대형주의 낙폭이 굉장히 큰 가운데 코스피 200은 8.5% 가까이 급락한 978포인트에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외국인이 1조 7천억가량 팔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어제 창신 메모리의 상장 이후로 외국인의 수급이 3조 원 가까이 순매도 수급이 나타났는데 시장에서는 이 창신 메모리로 수급이 이동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시장을 팔고 있다라는 점, 국내 메모리 반도체주들의 수급에 창신 메모리의 상장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1,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수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800억가량의 순매도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양시장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장 후반까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결국 이제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게 8% 이상 급락하면서 1분간 이제 지속이 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데 20분간 거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분간 동시 호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총 30분간 이렇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창신 메모리 반도체 IPO 이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 반도체가 급락한 데 따른 여러 가지 조정의 빌미가 복합적으로 시장을 압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도 오픈 AI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보증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최대 2,500달러 그런 규모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역시나 예전에 AI 시대에 초반에 시장에 급락을 줬던 순환 투자에 대한 또 리스크로 발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이 기업이 엔비디아의 칩을 쓰면서 AI 수요와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앞으로 미국에서도 AI 투자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어찌됐건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과연 현금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관의 리밸런싱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을 가져오는 이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있다는 걸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코드는 어차피 저희가 AI 시대에 전반적으로 오늘 특집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 있는 시장에서 용이 될 가치는 있는데 승천하지 못하고 굉장히 잠을 자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KB증권에서는 LG 이노텍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공격적으로 200만 원으로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9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10만 원, 120만 원까지 낮추는 그런 증권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이
떨어뜨리지 않고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KB증권은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을 용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수천하지 못하고 잠자는 종목들, 과연 그러면 이런 변동성의 파고를 넘은 이후에 시장이 좀 갈 수 있을 때 그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입니다. KB증권에서는 오늘 14% 이상 급락을 하니까요. 주가가 직전 고점 대비 66%, 그러니까 70% 이상 빠진 LG이노텍에 대해서 분석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LG이노텍이 떨어진 이유는 굳이 찾자면 AI 투자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창신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붙인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아이폰 쪽에서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여기가 워낙 이제 광학 솔루션 그쪽으로 특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은 이유는 애플이 어쨌든 고가 아이폰 프로나 프로 맥스 이쪽에 앞으로 판매를 집중하면서 지금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애플 업그레이드 출시 2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월 일정 부분의 요금을 내면은 업그레이드 프로 요런 모델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폰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비용 부담을 낮춰주면서 고가 폰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수요에 룸을 벌어준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가 모델 교체 수요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애플의 광학 솔루션 모듈 이쪽으로 공략하고 있는 LG이노텍이 사실상 최대의 수혜 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봤더라고요. 이거 보면 한 53% 성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3분기가 한 3천억 원, 4분기가 5천억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는 실제적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AI 반도체 기판 쪽 워낙 이제 잘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영업 이익률만 보더라도 15에서 20%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광학 솔루션 애플에서 굉장히 특화된 사업 모델이고 애플이 잘 되면 최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광학 솔루션이 물량도 그렇고 가격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물어다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는데도 괜찮다, 반전의 시그널이 언젠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200만 원 유지를 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주 받쳐주고 실적 받쳐주고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두 자릿수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을 좀 분석해드리면서 기존 제품은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슈를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있었고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일단 안 좋은 거.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됐던 신규 장비 어닐링. 이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예열을 해주면서 전기가 반도체에 잘 흐르게 해주는 뭔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팅, 이제 자르는 거죠. 이 신규 장비 매출이 사실상 조금 인식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기존 제품이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레이저 마커라고 해서 약간 그 반도체를 약간 이렇게 찍는다, 찍어서 뭔가를 이제 무늬나 모양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레이저 마커와 PCB 장비는 오히려 좀 잘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신규 장비는 좀 매출이 좀 나오는 게 좀 지연된 흐름들이 있었지만 기존 제품 레이저 마커나 PCB 장비는 오히려 잘 나와줘서 이게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오테크닉스는 사실상 내년에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더라고요. 큰 폭으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IM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 제품이 부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 마커, 그리고 두 번째 PCB 드릴. PCB 드릴 같은 경우 인쇄 회로 기판에 이제 얇게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레이저 마커 부활을 보시면 매출이 이게
120억 원에서 이것만 하더라도 24년도 1분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2분기에 600억 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매출단의 성장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리드타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주문을 해서 제품을 받기까지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것도 이제 반도체 그 삼성과 SK하이닉스랑 좀 비슷한 거죠. 판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고객에서 장기 계약 맺자라는 건 인기가 많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OSAT라고 해서 저 반도체 최종적으로 이제 조립하고 제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공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나 낸드 파운드리 이쪽에서도 이제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 매출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오테크니스는 차별화된 경쟁력, 장비, 부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데 이 증권사에서는 주목을 하더라고요. PCB 드릴러 공급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일본은요. 주문해서 만들어주기까지 리드타임이 2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기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훨씬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매출이 1분기 25년도 40억에서 2분기 130억 원, 3분기 240억 원까지 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인정을 받고 실제적으로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지금 용이 될 가치가 있는데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튈 가능성은 역시 실적을 본다면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렸을 때 사실 공포에 사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지금이 사야 되는 시기였구나. 그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지속적으로 저렴해졌는데 괜찮은 종목들을 발굴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증권사의 시각이고요. LS증권이고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캐나다 잠수함에서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상선 이익이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업종 평균 1년을 선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하나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 최근 그래도 미사일 방어척의 미사일 시험계 측선을 이제 수주한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해져서 매력적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나 이 LS증권의 추정치를 높여서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회성 인도 실적도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4년 이후에 수주한 상선 그게 수익이 좀 괜찮은 그런 성과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 매출이 잘 반영이 돼서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인도받고 그리고 인도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3분기 이후 구조적인 수익성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데 결국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서 미끄러진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으니까 LS증권이 하나오션을 바라보는 이유도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14만 원으로 목표 주가 흔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주와 그리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 가스 터빈 이 두 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너빌리티 에비타라고 하면 본업에서 돈 벌어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44%를 기록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가스터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벌써 이제 북미 레퍼런스 발주만 보더라도 전체에서 거의 40%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수주를 더 당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AP1000이나 APR1400 같은 건 이제 모델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 원전을 바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 뭐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대형 원전에서 수주할 그런 협력 이런 부분에서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기자재 공급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 원전 모델인데 이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지속이 되고 있어서 베트남 2호기 최종 파트너가 3분기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수주가 될 수 있겠느니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회사의 실적 이런 부분도 모멘텀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두산 바켓에서 관세 환급 이슈 그리고 판가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봤고 에너빌리티 대형 가스 발전 프로젝트 매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주가가 조정됐을 때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걸 일단 확인했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들이 가스터빈과 원전 수주에 있다라는 점 파악하시면서 전략 짜보시죠. 네, 이제 코스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요. 오늘도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유한타증권에서는 그래도 봄 그리고 붐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절망적일 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일 발표될 거고 미국 FOMC 기준금리는 경제 그리고 AI 오늘 이제 AI 특집이지만 AI 성장주는 금리가 굉장히 기본이기 때문에 금리 올라갈 가능성만 언급되면 또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중요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30일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31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시장의 변동성을 이렇게 많이 키웠다 보니까 올해만도 사이드카 발동이 42번, 42번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거래 대금이 좀 줄면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쏠림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서 코스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개인들의 수급이 정상화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을 때 개인의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풀어질 수 있을지 수급 굉장히 기초적인 재료도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줄줄이 하한가 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다운사이드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좀 선 반영됐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더 밑이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조정이 다져지고 코스닥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이 논리를 잘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하반기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대신증권에서 28만 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 2분기 괜찮게 나왔고요. 투룩시마 쪽에서 미 시장에 대한 점유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램시마, SC나 유플리아마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라일리에서 인수한 쪽 그런 공장에서 500억 원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올해 보면은 영업이익이 34% 날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조 한 9천억 원 가까이 실적을 내겠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신약 모멘텀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으로 비임상 발표 진행될 거고요. 또 임상 진행하고 있는 치료 물질에 대해서도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하반기, 상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하반기는 풀릴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데에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셀트리온도 주가 전략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셀트리온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뭐 동반 좋지 않았고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시장 좀 한번 살펴볼게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날도 더운데,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걸리고, 코스피에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또 너무 많은 열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이제 속도를 줄여라는 브레이크의 의미가 있고, 서킷은
일단 조금 시동을 끄고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죠 이렇게 감염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쉬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의미니까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시장을 이렇게 만든 뭐 주범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시장을 움직였던 게 뭐 여전히 반도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변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창신 메모리 CXMT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 디램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38%에서 40%를 차지하고 하이닉스도 거의 29%고 이에 비해서 CXMT 같은 경우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쿵 놀라느냐 하면은 이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세계 최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뭐 HBM 분야에서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반도체 요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EUV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노광 장비인데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종이에 글씨를 쓸 때 펜이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에도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아주 미세한 세로를 그려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노광 장비인데 이 노광 장비의 기술력은 여러분들 그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기업인 ASML이라는 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미국과 네덜란드의 어떤 수출 규제 때문에 이걸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기술을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 시장에 가장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에 불과한 거고 사실 보면은 이 기술력을 하루아침에 빨리 따라잡기는 힘들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 경쟁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쟁자가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은 외인들의 어떤 매도가 좀 강해요. 좀 며칠 전부터.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어떤 위치를 보면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은 우리 종합지수 6,000포인트가 깨진다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어떤 16만 원대 선, 그죠? 이런 어떤 기술적 흐름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물론 고점에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마음 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2, 3개월 정도의 어떤 기술적 흐름 밑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또 찬바람이 불 때는 또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이쪽의 어떤 기술력이 좀 더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어떤 반도체 최상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발돋움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께서 그저 주가까지 이렇게 밀리고 해서 좀 힘드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용기 잃지 마시고 차분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오늘 이제 반도체 급락이 불러일으킨 시장 전반적인 이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리스크 좀 보면서 산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메티가 지금은 한국 기업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2028년부터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전망이다. CX메티의 글로벌 디램 점유율은 올해 1분기 8%에서 2028년 1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으로 확보한 약 12조 5천억 원도 첨단 디램 공정과 HBM3 양산, 신규 공장 건설에 투입된다. CX메티는 LPDDR에서 이미 선두권에 근접했으며 텐센트와 알리바바, HP와 델까지 고객사로 확보했다. HBM은 한국보다 2년 이상 뒤처졌지만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등에 업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HBM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채 범용 D램까지 가격 경쟁에 휘말리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CXMT가 HBM3에 진입하기 전에 한국 기업들은 HBM4와 HBM5로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한다. 범용 D램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AI 메모리 전환 속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전망이다. 네, 반도체 급락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산업 전반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좀 모셨거든요.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키나우 2부 처음 나와주시는데 네.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고 AI 반도체는 이 투자의 대세이긴 한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몸살을 알아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산업 분위기 좀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믿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한 달 사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특정 기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이게 주식시장과 산업 동향이 같은 흐름 속에 움직이면서도 시차가 있고 괴리가 조금씩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 전문 기관에서도 스탠리 모건 같이 그런 업체에서도 전망을 했던 부분이 꼭 그렇게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실제적으로 업황이 잘 가고 있지만은 기대가 너무 높으면은 또 그게 대충족하지 못했을 때 투자자들의 마음 이런 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움직임, 그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반도체 산업의 업황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네, 그렇게 보여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를 네네. 주요 제품으로 만드는 업체고 지금 AI 가속기 속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그 고가의 제품은 이 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인데 HBM에서 끝날 게 아니고 그 다음 차세대 우리가 AI 반도체가 될 수 있는 뭐 CXML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반도체를 또 얼마나 만들고 그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요 부분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이 위상이 흔들릴까봐 시장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슈만 얘기를 해보면 어제였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상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4위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떨고 있어야 하는지 네. 그 이유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창신 메모리라는 것을 보면은 중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2016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 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치킨 게임이 한번 일어나면서 독일 기업, 대만 기업, 뭐 심지어 일본 기업까지 전부 다 물러나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네. 상강 체제가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다른 어떤 기업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것이 기존의 기업들도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간 그런 상태인데 거기를 이제 과감하게 뛰어든 거죠. 근데 거기에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과감한 지원, 물론 큰 돈이죠. 경제 규모의 그렇죠. 예, 빅테크 그러니까 빅펀드라는 네. 중국 정부가 만든 그 대규모의 자금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90% 이상을 수출하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이 전부 어떤 경로든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시장이란 큰 시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개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4위라는 게 뭐 대만의 난야라든지 아주 그 소규모 기업들이었는데 거기서 새로 만들어진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부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주목을 했는데 심지어 그게 이제 상장을 한 거잖아요. 상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중국 정부의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이제 신호탄이 되게 된 거고 그러면은 자금력이 더 커지고 자금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개발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을 하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도 상장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첨단 기술 쪽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1등, 2등이잖아요. 추격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 첨단 기술이라는 걸 네.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네, 네, 네. 사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최첨단 제품에 꼭 필요한 장비가 노광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광 장비 중국에서도 만든다고 해서 그렇죠. 또, 예.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EUV라는 첨단 네. 장비고 그건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장비예요. 사실상 우리가 그 장비가 없으면은 우리도 그 첨단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구조적인 취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네,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중국이 어떻게 치고 올라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상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중국은 그 노광 장비 그러니까 EUV 장비는 지금 마음대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자체를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첨단 기술은 우리가 1, 2라는 말이 정말 맞을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 자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쌓아올린 그런 기술력을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장신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딥시크 충격같이 예, 맞습니다. 노광 장비 뭐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약간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좀 시장에 우려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에 상장이 됐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쪽에서 더 튀어올릴 가능성을 보면서 베팅을 하는 거라서 우리도 맞습니다. 점유율을 뺏기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네, 이제 네. 아마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양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앞서 네. 말씀하신 이제 첨단 반도체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AI 시장이지 않습니까? AI 시장에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HBM을 비롯한 첨단 반도체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제품이 이제 범용 제품이 되는 네네네네.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시장을 모두 다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상 첨단 기술이 없을 때 그럼 아랫단의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기업들이 새롭게 짜야 될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리포트 이제 산업 리포트 많이 보게 되면 어쨌든 HBM의 추가적인 생산을 하면서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예, 컨벤셔널, 그러니까 전통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쪽으로 물량을 못 쏟아내니까 가격이 또 이렇게 오를 가능성 맞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실적 상향 조정된 건데 앞으로도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특집으로 저희가 마련했거든요. 네. 근데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필사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AI 기술 자체가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기술과는 정말 또 차원이 다른 기술이고 뭐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마다 전 세계가 이제 변혁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완전히 뭐 국제 전화를 무료로 할 수 네네. 있다든지 정말 네,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기술들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됐는데 AI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빠른 속도로 AI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새로운 뭐 에이전틱이라든지 내지는 피지컬 AI, 네. 그렇죠? 네, 그런 AI들의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생활을 또 바꾸고 그리고 AI 자체가 AI의 기술 발전이 다른 모든 산업들을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산업이든 AI를 활용하지 않는 산업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투자를 줄일 수가 없고 계속 늘어날 수 없다. 그건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뭐 미국의 AI 투자가 GDP 대비해서 올해는 뭐 2.5%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네. 그러니까 늘리는 건 정말 많이 늘리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방위적으로 투자 붐에 따른 최대 수혜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네. 대해서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일단 그렇죠.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걸 네. 제대로 만드는 국가 그리고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는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핵심이 되는 AI 가속기를 만드는 미국 기업들이 일차적으로 수혜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가 사용하는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끌고 가고 우리는 거기서 단순하게 이제 부품만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그 생태계에 포함이 되는 그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AI 서밋을 대대적으로 맞아요. 개최를 하고 거기서 우리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을 제대로 정립을 하고 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말씀하시는 건데 네. 거기에서 보면은 한국 없이는 AI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략을 할 수 맞습니다. 없겠다라는 건 네네. 어떻게 보면 천명한 그런 그렇죠. 상징적인 이벤트였는데 각각의 실익 어떻게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 기업들이 얘기한 그 대규모 투자 금액 정말 천문학적인 네네네. 금액이고요.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은 참으로 이제 좋은 그리고 우리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네. 사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뭐 실익이라고 꼭 따지면은 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에 끌려가는 그런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변동이 심하고 그리고 예전에 애플에 당한 것처럼 네네. 그 주문하는 그런 시장의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주문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AI 서밋을 하고 우리가 만든다고 발표하는데 미국에 주문하는 기업들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다 찾아와서 참석을 한 거잖아요. 네, LTA도 맺으려고 그러니까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주도권이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실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지금 사실 구두계약인 거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장 찍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품 공급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니까 같이 가자. 동반자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우리가 뭐 AI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AI는 지금 초입 구간인 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고 네. AI 버블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초입 구간이라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두려워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뭐 그거는 이해가 돼요. 뭐 빚 부담 이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를 더 우려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건 이해는 되지만 사실 AI 버블을 논하기에는 조금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거들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시장은 우리 맞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블 정점은 도대체 어떤 신호들이 나오는 건지 이 반도체 산업 완전 전문가시잖아요. 네. 한번 꼭 모시면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어떠한 시그널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공포감을 갖고 오늘같이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예. 일단 AI 버블이라는 게 우리가 다 큰 버블에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시장이 커져갔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거품이 꺼지니까 네네네네. 그걸 이제 어디가 정말 정점인지 계속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거품이 꺼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거품이라기보다는 산업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투자라는 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다른 산업과 융합이 되는 상태에서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투자는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얼마나 가파르게 투자가 이어지는가가 문제죠.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성장해 온 것과 같은 걸 보면은 이전에 3, 40년 동안 연평균 10% 이내로 성장하던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뭐 3, 40%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게 거품이다라고 염려를 하시는데 이 성장이 꺾이진 않는데 대신에 다시 완만한 선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네. 지금 40% 하다가 어느 순간에 5% 성장이 된다. 예. 이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 꺼졌다. 예, 이게 마이너스로 가지 않아도 이 긴장감이 늦춰지고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의 AI 시장을 주도하는 게 누군가라고 봤을 때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이 시장을 끌고 있고 네. 그 기업들의 투자 방향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올해 끝까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범용 시장에서도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올해 말 내년까지는 이게 성장 속도가 조금씩 낮춰지는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랬을 때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투자를 조금 속도를 늦추겠다. 네. 줄이겠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아마 이제 이 버블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꺾이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물론 반도체 기업도 있지만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 장비 소재 기업들이 네네네네. 또 있잖아요. 이 제조 장비 소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호황기에는 좀 늦게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공급 부족이 돼야 호황이 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왔을 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조업체들이.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제조 장비 업체들의 움직임이 조금 늦게 가지만은 그렇죠.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주문이 줄어들면은 당장 제조 장비와 소재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제일 빨리 줄이는 게 아마 제조 장비와 소재 쪽의 주문이 줄어들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제조 장비와 소재의 그런 발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매출 전망 이런 걸 보시면은 제조 장비 소재가 줄었는데 반도체를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아마 경기가 좀 꺾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을 너무 잘 모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네. 성장 플러스는 되는데 그게 50에서 갑자기 뭐 30, 뭐 15 이렇게 확 떨어지는 네네. 성장률 둔화 첫 번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투자액이 주는 거 맞습니다. 비중이 많이 주는 거 그게 네. 두 번째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공정, 어쨌든 뭐 장비 네, 네. 장비 그쪽에서 매출이 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알파벳, 아마존 이게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그 캐펙스를 굉장히 작년보다 높게 2배 잡았죠. 늘리기로 맞습니다. 했으니까 아직 네. 그건 이상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그렇게 생각이 봐야 될것 듭니다.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게 메타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램 네네. 리서치 실적 발표 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네네. 부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그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발표되는 기업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램 리서치 그 두 개일 겁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아. 포함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보면은 이제 에즈인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애죠? 수급. 예, 예, 예. 거기에 실적이 이제 지난 분기보다 보면은 얼마나 또 성장이 됐는지 사실 우리가 AI 거품론이라는 게 AI 투자만큼 돈을 벌어들이냐 마느냐 네. 여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품론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계속 못 벌어들인다 할 때 이제 계속 거품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거기서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염려가 조금씩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랩리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장비니까 네. 제조 장비의 흐름이 그걸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주에는 가장 먼저 발표를 되는 그 두 기업을 먼저 보고 실적을 보면은 조금 그래도 앞에 흐름을 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와 그 투자한 데에 따른 뭐 장비를 열심히 또 돌려야지 제품이 나오니까 네네. 장비주의 흐름까지 우리가 맞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네네.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해 쉽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자를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또 이제 장비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투자라는 건 제가 솔직히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예. 없는데 반도체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흐름 움직임을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급속되게 성장된 산업이 없었고 반도체 시장도 제가 10년 넘게 보고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급한 성장을 한 그런 구간이 없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일단 반도체라는 건 항상 성장 후에는 또 잠시 정체 내지는 하락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급격한 성장은 이제 약간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장비 기업들이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종류가 있고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각각 특성의 제조 장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HBM이 부상하면서 HBM 관련된 그 장비 업체들이 같이 많이 성장을 예,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HBM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뭐 PIM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CXL이라든지 뭐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술 개발이 많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당장 내년 우리는 이제 28년부터 유리기판을 상용화할 예정인데 뭐 중국은 그걸 벌써 했다라든지 그런 네.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활용이 되는 소재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장비 업체들 그런 네.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 정도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게 산업 공부 이해입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에 반영하시는 공부를 해야지 전략이 나오는 거니까 네. 가장 선당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출연해 주셔서 네네. 산업 이해 좀 도움 주세요. 네, 필요하시면 네, 너무나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AI 반도체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반납했습니다. 만년 AI 지각생으로 평가받던 애플이 시총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 오픈 AI의 순환 투자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시장에서 급락했고요. 그리고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빠르게 시장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메모리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 영향 우리 시장이 그대로 받아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의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고요.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 양 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9% 넘게 추가적인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00선 부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를 내려놨고요. 6,133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일종 저점 부근 지나가면서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고요. 코스피 200은 거의 10% 가까운 급락 중입니다. 1,000선을 내려놨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빠지면서 7% 넘게 밀립니다. 오늘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 중국산 반도체 장비가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과 함께 동반 급락 중이고요. 7% 넘게 하락한 709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도도 이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코스피 시장 팔고 있고요. 기관은 680억가량 팔고 있는데 매도폭을 줄여나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고요. 개인은 2조 1천억 원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폭이 400억가량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는 점이 확인되고요. 개인의 1천억가량의 순매수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양대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 아쉬운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69원까지 조금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간 1,45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다시 1,470원 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넘어섰다라는 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오늘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뉴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시장에 발동됐습니다. 10시 13분경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로 20분간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엔비디아의 순환거래 우려 그리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충격, 우리 시장이 오늘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 순환거래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5%가량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가 오하이오주의 10기가와트 규모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를 장기 임대하는데 최대 2,500억 달러를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투입될 칩 구매 비용을 포함해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소식에 AI 산업의 순환 구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와 파트너십이 장기적인 AI 구축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순환 거래를 더 우려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1% 넘게 일종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 중이고요. 23만 원 선까지 내려놓고 있네요. 22만 5,500원 선 거래됩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도 마찬가지로 13% 넘게 급락, 일종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160만 원 선까지 내려놓은 상황이네요. 157만 9천 원 선 지나가고요. 오늘 SK 스퀘어의 주가도 100만 원 선을 내려놨습니다. 14% 넘게 급락하면서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과 함께 스퀘어 94만 1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반도체 장비를 자체적으로 양산하면서 오늘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정부 지원 반도체 장비 업체는 자체 개발한 이머전 DUV 노광 장비 생산을 시작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점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ASML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장비 역시 핵심 부품 일부는 일본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중국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힌 이력이 있는 만큼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ASML 주가는 장중 7% 넘게 하락하며 지난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ASM 인터내셔널 등 유럽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에 오늘 국내 반도체 장비주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2% 넘게 급락하면서 13만 1,600원 선 거래됩니다. 오늘 장비주들 일제히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익 IPS도 14% 넘게 빠지면서 9만 원 선 지나가고요. 마찬가지로 VM도 16% 넘게 급락. 오늘 반도체 장비주의 급락세가 코스닥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의 주가도 두 자릿수 급락세 가져갑니다. 14.85% 하락한 12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술주가 쉬는 가운데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HLB가 오는 10월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ESMO에 간암과 단간암 치료제의 추가 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단간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 관련 연구 초록 3건이 학회 발표에 채택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SMO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미국 암연구학회와 함께 세계 3대 종양학회 학술 대회로 꼽히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기존 치료를 받은 전이성 흉성상 피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의 임상 이상 열군 결과는 이 주요 세션인 신속 구두 발표에 선정됐습니다. 리라푸그라티닙의 임상 1, 2상 사후 분석 결과도 이 포스터 발표로 채택됐는데요. 회사는 이번 연구 발표가 두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학계의 임상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HLB 주가는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아쉽고요. 3만 50원 선 거래됩니다. HLB 제약의 주가도 함께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3.83%가량 하락 중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동반 하락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가량 오르면서 코스피 안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견조합니다. 156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도 1.51% 가까운 상승 이어갑니다. 18만 1,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가 거의 10% 넘는 급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 아쉽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을 키워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고수들 빠지는 대형주 위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10% 넘게 밀리면서 1순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SK하이닉스 본주와 ADR 간의 상호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실적 발표도 예고돼 있는 만큼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OCI홀딩스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낙폭이 포착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늘 재생에너지주 전반이 부진하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장중에 23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셀트리온은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증권가에서 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SK하이닉스 정말 무섭게 빠지는데 혹시 내일 실적 발표 이후 세론 물량이 좀 출회가 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죠. 밑에 하방의 뚝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홍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에서 하한가에 진입을 해서 그게 뭐 물론 동시호가에서 거래량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쳐줘야 되냐 하지만 차트에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한가를 찍는 바람에 일봉상에서 121선이 붕괴가 됐거든요. 지금. 자, 이 하이닉스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일봉에서 무너지면 이제 주봉, 월봉이 변하기 시작하죠. 나무가 변하면 숲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주선도 지금 깼고요. 그렇죠? 20주선 깬 거는 2025년 이전 이후에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가 과거의 차트라 너무 눌려 있어서 다 찾아봐야겠지만
최소한 2025년도 이후에 2년 만에 20주선 깼다는 거예요. 2년 만에 SK 하이닉스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10개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10개월선의 지지를 받고 제대로 된 반등이 안 일어나고 다시 만약에 하락하잖아요. 그럼 쌍봉으로 월봉에서 대세 추세가 꺾이게 됩니다. 대세가 끝나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이버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분 4.5%를 좀 추가 매입을 해서 3달 주주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은 아쉽게도 하락 전환됐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테스나 계속해서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까지 기록했고요. 기판주인 심텍과 또 제주 반도체까지 오늘 기술주 전반이 부진합니다. 한편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LS 일렉트릭도 오늘 장중에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35만 원까지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데 좀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LS 일렉트릭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보유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실적은 그 움직이는 그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1, 2, 3, 4분기가 있잖아요. 3, 6, 9, 12 했을 때 예를 들어 6월 달까지의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7월 달에서 7월 중순까지 나오잖아요. 4, 7, 11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은 언제 했던 실적이에요? 4, 5, 6월 달에 장사했던 결과예요. 그 결과를 보고 지금 매매를 한다? 지금은 며칠입니까? 7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내용과 목표 주가 보고서와 괴리감이 엄청난데 특히나 또 목표 주가 보고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썼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향 보고서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도 의견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느리고요. 그러니까 대응을 그걸 보고 하면은 한참 엉뚱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LS 일렉트릭도 지금 10개월 선의 지지에 오가고 있죠. 자, 기술적인 어떤 지금 반등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구간에 오곤 있는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일봉의 변화가 주봉에 영향을 미치고 주봉의 변화가 월봉에 영향을 미친다. 얘기를 드렸죠. LS 일렉트릭도 결국 일봉에서 121선 무너지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겠죠. 그럼 주봉이 망가지겠죠. 주봉에서도 20주선 깼죠. 이것도 2025년도 언젠가요? 4월 달 이후에 처음이네요. 2년 만에 20주선 깼습니다. SK 하이닉스랑 똑같죠. 정말 오랜만에 깬 거예요. 자, 어쨌든 월봉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반등이 약하고 만약에 이걸 무너지잖아요. 이것도 월봉의 쌍봉으로 대세가 끝나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우려로 관련된 기업들이 유독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빠졌고 여기에 더해 SK 하이닉스 ADR도 7% 넘게 급락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우리 시장도 정말 프리마켓에서부터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코스피드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럼 버블맵 통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전체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데 11.5% 하락하고 있고 좀 상대적으로 이 방어적 성격을 띄어서 그나마 좀 버텨주던 금융주도 오늘은 7.6%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LS 일렉트릭이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 전기전자와 또 어제 강했던 로봇 관련된 기계 장비단 안에서도 오늘 낙폭이 깊습니다. 조선해양도 현재 한 자릿수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안에서 한화오션이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역대 최대 실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8% 증가했습니다. 역대급의 또 수주까지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화오션도 8% 넘게 밀리고 있고요. 오늘 조선해양 업종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나마 이 비금속과 오락엔터, 제약바이오만이 그나마 좀 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도체 기업들 낙폭이 깊은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발 메모리, 이 창신 메모리가 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 무려 466% 급등했습니다. 시총 인텔을 좀 시총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좀 공개가 됐고요. 관련해서 영향을 받아서 EUV 관련된 우리 업종들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이렇게 우려가 깊어지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좀 관련된 장비단의 하락이 깊은데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뭐 SK하이닉스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지금 뭐 우려가 되는 창신 메모리나 뭐 양지 메모리나 자 이런 것들이 나올지 우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미 시장의 고점이 나온 이상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 양지 메모리 뭐 저기가 뭐 얼마나 하락에 영향을 미친지는 파악할 수 없죠.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혹은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면서 알 수 있었죠. 지금 뭐 마이클 버리가 무슨 공매도 포지션을 새로 취했네, 무슨 양지 메모리네, 메모리가 어쩌네, 무슨 반도체 장비, DUV 장비를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드네, 이런 게 안 나왔더라도 무슨 뭐 이란과 핵전쟁이 난들 어쨌든 그 모든 게 반영되어 가지고 이미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전개가 되었더라도 미스터 마켓은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미리 움직인 거죠. 자, 삼성전자도 지금 10개월 선 근처에 오고 있기 때문에 10개월 선에선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반등해서 시세가 살려면요. 바로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6월달 고점 돌파해서 40만 원 가야 됩니다. 안 가면 거기 못 가면 무조건 고점 내려가서 무너지겠죠. 월봉의 쌍봉은 대세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봉 주봉의 그 변화가 결국에 월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봉 지금 무너지면서 여기서 또 굉장히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분 많을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급락 후에 횡보하는 것은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에 횡보도 아니었고 이렇게 빠지고 있었죠. 급락의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이고요. 그게 주봉에서 나타났고 월봉의 변화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오늘 물론 상승하는 종목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견조합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증가한 영업이익을 냈고요. 매출도 45%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바이오 시밀러로 낸 현금 창출을 비롯해서 이거를 이제 토대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런 분석 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호실적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시총 상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좀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안에서 특징주 한 가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완전 반대입니다. 자, 1년 동안 쉬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쉬어가지고 아주 그냥 과열권도 아닌데다가 20개월 선에 지지받고 있죠. 주봉에서도 20주선 이제 돌파했죠.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아까 SK하이닉스니 뭐니 다 20주선 붕괴시켰잖아요. 얘는 20주선을 회복했습니다. 3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그렇죠? 일봉에서도 지금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띄우고 120선 돌파하고 있고 다른 거랑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거꾸로 해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그 차트가 나오거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가 나와요. 지금 그게 지금 이 돌려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밑에서부터 이동평균선을 차례대로 재정비하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여기다 해석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술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좀 기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점 짚어봤고요. 그럼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음식료입니다. 자, 음식료도 마찬가지죠. 뭐 그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뭐 이거는 지금 과열권에 접어든 적이 없네요. 이 오리온은 지금 재상장하고 나서 과열권에 한 번도 접어든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자, 지금 뭐 RSI도 50대에 그 여유 있게 있고요. 지금 보면은 항상 15만 원대, 그렇죠? 15만 원대가 재상장하고 나서 오리온홀딩스랑 분할됐죠. 이 마의 벽인데 이 마의 벽에 갔을 때도 15만 원까지 갔을 때도 단 한 번도 보조지표상 과열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과열된 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13만 원대 정도로 내려와 있죠. 여기서 이제 15만 원대로 이제 갈 확률은 높죠. 이제 저기서 이걸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제 싸움인데 주봉에서도 전혀 지금 뭐 과열권이 아닌 상태고요. 물론 20주선을 돌파해야지 이제 상승이 시작되겠지만 일봉에서도 과열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과열권이 아니고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들만이 반등의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식료가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도 있고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꼬마 버블로 유력하다고 봅니다. 네, 방어 능력이 있는 음식료 꼬마 버블로 꼽아주셨고 그 안에서 한 번도 가열권에 진입하지 않았던 오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엔비디아만 얘기해도 AI 생태계의 정말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AI 관련한 생태계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전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를 지내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엔비디아가 1등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현장 경험과 더불어서 기업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어떤 맥락을 쫓아가면 될지 그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흥준 준 AI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아유, 감사드리고요. 엔비디아의 몸을 담으셨던 적이 있었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담으셨는지 좀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2016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네. 만 7년, 7년. 정확히 7년 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준 AI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네. AI를 구축을 원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AI 에이전트 구축 방법, 그다음에 교육 등등등을 좀
서비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7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그 현장 경험을 또 빌어서 현재는 네. AI 컨설팅까지 네. 하고 계시는데 오늘 AI 특집인 만큼 네. 좀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고요. 젠슨항 CEO와 종종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네, 어떨 때 만나셨고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 예. 입사하고 나서 매 분기 저희가 이제 QBI라고 그래서 예. 분기 그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오, 예. 미팅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 사진은 언제죠? 예. 그거는 2017년인가 네. 엔비디아 본사 가서 QBI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젠슨도 흰머리가 별 없었고 저도 검은 머리 많고 했는데 지금은 네. 뭐 저도 염색을 한 상황이라 얼추 한 8년 전에 일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매 분기 저희가 그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혁신 네. 미팅을 좀 하거든요. 그때마다 젠슨 좀 뵀습니다. 예. 그러면 1년에 한 4번 이상은 그죠? 네, 그렇죠. 일단 네 가는 번이 거네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기마다 비즈니스 네, 미팅을 네, 하시고 네. 그러면 특별히 이제 한국 지사를 7년간 지내셨으니까 특별히 주문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한국 같은 예, 경우는 예.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2012년 알렉스넷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013년에 이제 젠슨이 It 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라고 그래서 일생일대 좀 기회다. 우리는 이제는 AI 회사입니다라고 좀 선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 인프라 등등등등을 좀 새롭게 좀 개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2016년에 한국 대표 AI 쪽 담당하는 대표로 좀 오게 되었고요.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을 뽑아갖고 정말 시작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젠슨항 CEO야말로 워낙 이제 책들이 많잖아요. 글을 조명한. 네. 근데 직접 겪으셨으니까 네. 그래도 한 30번 이상은 예, 네. 주기적으로 만나셨으니까 궁금한 게 지금의 엔비디아가 1등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엔비디아가 1등이 되기까지 그는 기술에 더 집착을 했나요? 아니면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에 더 집착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제 젠슨은 이제 비전을 갖고 있는 그 리더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10년을 좀 앞서서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취입 회사로 좀 시작을 했지만 1999년에 이제 그 취입을 단순 게임용 취입뿐만 아니라 범용으로 좀 하겠다 그래서 GPU가 그때 이제 제너럴 퍼포스 GPU가 나왔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GPU를 편하게 좀 쉽게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쿠다라는 것이 이제 2006년에 나왔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게임용 GPU를 팔아도 부족할 때 뭔 쿠다냐 이런 걸 많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데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예. 그게 이제 6년 후에 알렉스넷 기반이 사실 쿠다와 엔비디아 그 GTX 580 두 대로 해서 알렉스넷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AI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미리 준비하는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금 이제 AI 혁명을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피지컬 AI도 그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부임한 시기를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부터 이제 7년간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궁금하고 차츰 한국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 이유. 요즘에는 뭐 연간 몇 회씩 우리랑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인식의 변화? 네. 당시에는 예. 그렇게 많이 인지하지 못하셨고요. 2010년까지는 실제 한국이 아이카페라 그래서 좀 PC방 기반의 이제 게임용 GPU는 꽤 괜찮았죠. 중국과 네, 더불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2010년까지는 꽤 많이 좀 한국을 오셨다가 그 후로 이제 그 모바일 칩 쪽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오실 그런 기회가 좀 좋지 않았다가 AI로 선언하신 다음에 2016년부터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 주문하기를 실제 두 군데 그 AI 쪽을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그 선별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도록 하라. 한 게 이제 삼성하고 네이버입니다. 삼성하고 네이버면. 그 네. SK는 없었네요, 그때는. 당시는 이제 SK는 이제 그 메모리 쪽이라서 네. 사실 이제 그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플랫폼 쪽. 그래서 삼성은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플랫폼,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이 갖고 있었고 네네. 네이버는 실제 리저널 클라우드 측면에서는 중요한 회사였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선별해서 거기와 엔비디아와 그 정말 전략적인 좀 협업을 좀 준비하도록 좀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됐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때 이혜진 네네. 회장님이셨죠? 네. 2020년에 세계 최초로 A100 기준의 그 슈퍼컴퓨터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도입했어요. 네. 그 결정을 이혜진 의장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젠슨 황 회장도 이혜진 의장을 상당히 마음에 두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을 꽤 좋아하시고 이번 기회가 오히려 더 그 협업이 확대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협업이라고 한 건 이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장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제가 삼성이든 네이버든 네. 또 그 SK든 사장단, 회장단 개별적으로 모시고 젠슨과 미팅은 했었습니다. 요번처럼 회장단 여러 회사가 동시에 엔비디아 본사 가서 젠슨과 미팅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한국의 위상이 꽤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를 앞으로도 주문할 것 같나요? 굉장히 불도저 같은 성격이라고 들었는데 한국 지사로 계실 때 대표로 계실 때도 막 불같이 화내신 적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좀 무섭습니다. 네, 당하신 적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 MC님 같은 분들한테는 네. 화는 안 내고 여성분한테는 화를 안 내는데 그럼 남자들한테는요 어마어마하게 네. 무섭습니다. 네. 내부 미팅을 한 100명, 150명 이상으로 같이 할 때 예를 들어 여러 펑션이나 지역에서 좀 발표를 할 때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상당히 좀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이제 네. 그 목적은 그 사람을 블레임이라고 할까 욕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실제 그러한 실수를 여러 사람들이 알게 해갖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런 좀 질책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는 무서웠어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효과적인 거였다는 건 지나고 보니까 좀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효과적이었나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실수, 만약에 그것을 그때 질책을 안 했으면 실수가 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그 좀 질책 때문에 다시는 예를 들어 이제 대화를 하거나 뭐 일을 할 때 그러한 식으로 좀 처리를 하지는 않았겠죠. 네.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사실 저도 이제 QBI를 할 때 젠슨 앞에서 할 때 워낙 좀 떨려갖고 여러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뭐 질책보다는 사실은 이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나가세요. 네, 그 부분은 관심 없어 나가시고 예. 관심이 있으면 깊이 팝니다. 아주 깊이 팝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젠슨을 통해서 좀 배우기도 했고요. 예, 꽤 도움을 저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르령이나 뭐 이렇게 되게 까칠하게 이렇게 막 하시는 부분이 사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안 그러세요? 나오죠. 그거 나와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재용 회장이나 뭐 최태원 회장이나 이혜진 의장이 있는 데서도 막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이제 고객과의 미팅에서는 그렇진 예, 않고요. 예. 엄청나게 좀 인자하죠. 인자한데 왜냐면 그런 모습만 봐봐서 사실. 네. 예. 직원 내부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좀 격렬합니다. 상당히 격렬하고 마치 우리 스타트업들 이런 이제 그 모임에서 격렬하게 좀 여러 가지 토론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실은. 네. 예, 단히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위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다음에 전체 끝난 다음에는 한 10시간 브레인스토밍 미팅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그 회사 4층 가서 와인 먹으면서 또 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네, 이제 비즈니스 교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굉장히 유연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약간 돌아와서 그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굉장히 많은 협력들, 뭐 대표적으로 크게 뭐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뭐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뭐 계속 할 거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10년 전부터 대표님이 한국 지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밋을 보고 AI 선언을 보고 가장 큰 실익은 무엇이 있는지 솔직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국 회사가 이전보다는 더 엔비디아한테 보이스를 좀 크게 낼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네. 측면이 좀 들었고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전에는 삼성이나 네이버
SK, 뭐 T나 하이닉스나 일부 아니면 현대차 일부 정도와의 협업을 했는데 피지컬 AI 시대는 전방위적으로 LG, 두산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한국 회사들과의 협업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그룹 총수분들한테 엔비디아 GPU 더 타라고 아마 오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베라루빈 뭐 이런 부분으로도 네. 자주 이제 언급되고 그러는데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봤을 때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네이버, 뭐 두산 말씀해 주셨지만 전 방위적으로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거란 말이죠. 어떤 기술을 눈여겨보면 될지 좀 힌트를 좀 주세요. 그 연초에 그 젠슨이 예.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AI가 5단 케이크와 같다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맨 아래 에너지, 그 위에 칩, 그 위에 이제 그 AI 팩토리, 위에 모델,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각 계층에 해당되는 모든 회사가 다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병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칩 부분이 병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축구하려면 뭐 한 1년이 50주가 넘고 이런데 지금은 뭐 아시는 대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 메모리 HBM 반도체. 부분이 이제 예, 병목이에요. 예. 근데 앞으로는 사실 에너지 부분이 큰 병목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예, 에너지가 병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로는 아마 데이터나 아마 사람에 대한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투자 측면은 제가 뭐 주식 측면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에너지 부분, 파워 부분 이쪽에는 아무래도 지금이 병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되는 회사들은 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가 이제 전력 그런 전력도 부분도 있고요. 연결이 되는 거기에 거죠. 관련되는 뭐 예. 케이블도 있고 예. 그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드 뭐 등등 많아서 사실 그건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숨을 약간은 좀 길게 쉬시고요.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지금 전면적으로 아무리 깊게 활성화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니까 숨을 좀 깊게 내쉬면서 움직이시면 길게 봐서는 꽤 큰 수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5단 케이크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이라고 언급하셨죠? 네, 그 네. 사람은 뭐 어떤 의미의 사람인가요? 실제 네. AI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을 좀 감원하고 등등등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진짜 각 영역의 구루라고 하는 전문가들은요 예. 더 필요할 겁니다. 아, 네, 전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 반복적으로 일하는 그런 영역은 많이 없어질지 모르지만은요. 각 부분의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데이터가 많아지고 양질의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런 시점에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구루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메모리 그 반도체 이쪽에서도 활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지속이 될 거고 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요새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네. 또 학부모들이 좀 질문하는 중에 그러면 제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에 네. 기약학과 가야 돼요. 아니면 의대 가야 돼요. 법대 가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뭔지를 불이 나게 그걸 좀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메모리 호황이 5년 후, 10년 후 모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예측하는 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그 각 사람은 고유의 자기의 달란트라고 할까요? 이게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잘하고 성과 낼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서 거기에 딥다이브 하면은 결국은 AI 시대에서도 그분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 향후 10년간 피지컬 AI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피지컬 AI는 네. 우리 그 AI 발전이 실제 퍼셉션 AI, 그러니까 판별형, 인식형 AI에서 생성 AI에서 재작년에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되면서 AI의 끝판왕이 이제 피지컬 AI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 머물러 있던 AI가 밖으로 툭 튀어나와서 실제 물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AI라고 선언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의 오토노머스 모바일, 그다음에 로봇암 이런 것들이 다 피지컬 AI의 예라고 좀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또 잘 하셔야 되겠죠. 네. 마침 또 대표님이 오신 날이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닥 급락 때문에 코스피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마이너스 8%가 일부만 지속됐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자릿수 급락하는 흐름들이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AI는 분명히 초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 믿고 이러는지, 과연 버블 정점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하고 있고 뭐 저희 그 집사람이 엔비디아 주식 좀 갖고 있고 등등한데 어젯밤에 엔비디아 주식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일절 걱정이 없는 게요. 저희가 이제 전 멀리를 보면은 저쪽에 멀리 가면 오히려 편안하게 가끔 이제 계곡도 나오고 뭐 해서 건너가면 되는 거지. 네. 이 앞판만 보면 절벽 같기도 하고 도랑 같기도 해갖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실제 닷컴 버블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시스코 아니겠습니까? 예. 시스코 장비가 다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회복하는데 꽤 많이 올렸지만, 그러면 그걸 AI를 측면에서 좀 적용을 한다면 AI 지금 피지컬 AI 아주 초기거든요. 에이전틱 AI, 젠 AI, 그다음에 퍼셉션 AI 계속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AI도 초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초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단 숨을 좀 길게 쉬면서 좀 가시면, 현재 지금 뭐 한 번은 사이드카가 걸려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향후 AI 생태계에서 투자 잘하려면 엔비디아의 어떤 행보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엔비디아는 이제 칩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2016년에 제가 그 엔비디아 들어가면서 시스템 컴퍼니, 그러니까 시스템 플랫폼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올 초에 GTC 행사에서 젠슨이 그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우리가 설계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DXX 블루프린트를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개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칩, 쿠다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DXX라는 블루프린트라는 데이터 센터 부분이거든요. 이 세 영역을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칩 부분에 해도 좋지만 앞으로 방향 자체는 렉, NBL72 같은 이제 렉 기준의 그 서버들이 집합되어 있는 형태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할 거예요. 여기에 연관되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갖고 계시는 우리 파트너분들은 꽤 혜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시간이 너무 짧네요. 1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젠슨항 CEO가 열정이 굉장히 많으면서 조직 문화를 신경 썼다라는 거는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얘기 한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주셔도 좋겠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할 때 1등 될 기업을 자꾸 찾을 거거든요. 엔비디아 물론 당분간 1등 하겠지만 또 계속적으로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투자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좀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엔비디아 컬처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연초에 책 쓴 것도 있고요. 필요하면 엔비디아 DNA라는 책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좀 한 가지가 꿈을 크게 갖고 have a big dream 같고요. 그다음에 take risk하고 we learn from failure라고 하는 거. 실제 꿈을 크게 가지면 사실 이제 리스크도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실패도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33년 동안 엔비디아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걸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진보하는 데 그것이 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좀 또 직장인들도,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엔비디아 컬처 중에 제일 중요한 사실은 꿈을 크게 갖고 리스크도 좀 가지면서 실제 실패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살아가신다면, 기업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차라리 이렇게 주식이 우울할 때 모신 거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도
장기적인 성공을 믿고 네. 이걸 부침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간다, 결국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기업 발굴. 물론 신기술은 적용이 잘 돼야겠죠. 그렇게 안목을 좀 넓히는 교훈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전 엔비디아 한국지사 대표 맡으셨고요. 현재는 준 AI 컨설팅 대표로 활약하시는 유응준 대표님 모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컨설팅 하시니까. 또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2분기 잠정 실적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6년 2분기에 84조 59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할 거다. 시장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4조 889억 원으로 직전 분기인 37조 원대보다 71%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목표 주가 240만 원에서 185만 원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240만 원을 제시한 KB증권의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장기 공급 계약의 비중 증가로 최근 이 빅테크와 AI 센터 향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이 메모리 산업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실적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익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적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중국 문샷 AI 키미3에 대해서는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면 휘발유 사용량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낮아진 운전 비용으로 운전 횟수가 늘어나면서 휘발유 사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더 많은 AI 작업을 돌릴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봤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185만 원 BNK 투자증권이 가장 낮게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정반대로 주문을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프라 투자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건데요. 최근 메타도 이 프란티어 모델을 포기하고 잉여 인프라를 외부 판매로 돌린 만큼 이런 CSP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내년에도 최소 30에서 40% 이상 설비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재는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과는 괴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내일 있을 실적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마켓 캘린더였습니다. 내일도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